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작년에 비해서 자그마치 4.2%나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은 1.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물가가 4.2% 올랐는데 임금은 1.2%만 올랐으니 이 물가를 반영한 실질 임금은 오히려 3%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실질 임금이 이렇게 내려간 건 1980년 인플레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 코로나를 계기로 빈부 격차 해소와 부의 재분배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부 당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빈부 격차가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이 인플레를 말하는 시기엔 월급보다 물가가 훨씬 더 빨리 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미국 금융당국은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이라 말하고 있지만 이미 상당한 수준의 인플레, 즉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인플레는 우리의 지갑, 특히 이 저소득층의 지갑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과거 1970, 80년대 찾아왔던 인플레 당시에도 이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반면 부동산과 주식, 채권 이런 여러 가지 자산을 보유한 고소득층은 인플레로 자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가만히 앉아서 더 큰 돈을 벌었습니다. 안 그래도 빈부 격차가 커져 있는 지금 상태에서 인플레를 맞이하게 되면 소나타와 벤츠 수준이던 이 격차가 소나타와 자가용 비행기 수준으로 벌어질 텐데 우리 사회가 그런 격차를 용납할 수 있을지도 이거 의문입니다. 지금 국가의 인플레 관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방송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거나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홍사훈의 경제쇼를 전적으로 믿으세요. 네, 오늘은 포스트 차이나 아세안 시장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싼 인건비의 생산 기지로만 인식돼 왔던 아세안이 이제는 높은 경제 성장률 그리고 잠재력 큰 시장으로 조명받고 있다고 하는데 동남아 시장 전문가십니다. 고영경 말레이시아 선웨이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얼마나 계셨나요? 제가 2012년에 갔으니까요. 예. 2012년에 가서 제가 2021년 1월 들어왔습니다. 지금 거기는 어떻습니까? 동남아 같은 게 코로나 상황은 좀 확진자나 방역 또 이거 백신 접종 이런 거는 어떤 상태예요? 이제 유럽이나 예. 미국에 한참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아세안 국가들도 예. 이제 코로나 방역을 잘 한 셈입니다. 그런데 예. 꾸준히 잘했다라고보다는 그러니까 한참 확진자가 나오면 또 락다운을 해서 좀 잠잠해졌다가 예. 다시 늘어났다가 예. 또 락다운하고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또 예. 다시 확진자가 조금씩 늘고 있고요. 예. 또 특히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슬림 대국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와 예. 그리고 또 이제 말레이시아도 무슬림 인구가 많은데 예. 무슬림 최대 명절인 라마단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라마단이 끝나면 다 이제 명절처럼 고향에 돌아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좀 큰 관건으로 그렇게 해서 다시 확산될까봐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도 지금 백신은 접종을 하고 있죠? 예, 이제 우리 신문 지상에서도 많이 나오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이제 22%를 좀 넘긴 상태로 백신 접종을 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는 많이 했고요. 예. 이제 그 다음으로 인도네시아가 한 3.3%, 말레이시아가 2.3%, 태국이 1.1% 그래서 상당히 백신 접종률은 굉장히 지금 낮고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세안 시장 하면은 사실 더군다나 이 경제 하면 잘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네. 일단 거기 뭐가 있지? 아세안 같은 경우 그냥 싼 인건비로 베트남의 공장 우리가 생산 기지로 중국 다음에 포스트 이제 생산 기지로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렀었는데 어떻습니까? 특성과 장점 아세안 지역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여행지가 동남아입니다. 그렇죠. 예, 여행지. 그래서 사람들이 동남아를 인식할 때는 내가 여행을 갔던 경험, 뭐 놀러 갔던 경험, 예. 뭐 이런 거가 이제 좀 오버랩이 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아세안 시장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예. 그러니까 동남아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이미 기저에 자리 잡힌 그렇지. 어떤 선입견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뭐 좀 싸고 약간 지저분할 수도 있지만 자연 경관은 좋고 예. 뭐 그런 이미지를 볼 거 많고 상상하고 먹을 거 있고요. 많고. 예. 근데 사실 그런 좋은 관광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또 관광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하나의 경제 블록으로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아세안은 모두 10개의 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로 이제 제일 소득 수준이 높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좀 좋아하고 뭔가 그래도 우리보다 좀 선진국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싱가포르. 그다음에 그 다음 순으로 이제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가 브루나이. 브루나이. 예. 브루나이는 훨씬 높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워낙 사이즈가 작다 그렇죠. 보니까 예. 그래서 브루나이가 있고 뭐 말레이시아, 네.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아세안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네. 과거에는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정치적인 엔티티, 그러니까 제3세계들의 목소리를 내고 예. 어느 국가에도 우리가 좀 흔들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그 동남아 지역의 예. 국가들의 연합체였다고 보면 2015년 12월에 아세안 경제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 간의 관세 장벽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낮아졌죠. 이제 거의 네. 낮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물자의 이동, 서비스의 이동, 인구 이제 사람들 간의 이동이 늘어나면서 네. 하나의 경제 블록으로 형성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EU 시장을 볼 때 유럽 연합 그래서 그렇죠. 하나의 시장으로 보듯이 예. 지금 아세안도 그렇게 진전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발전 가능성은 그럼 어떻습니까? 아까 이유를 말씀하셨지만은 네, 사실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여러 국가를 말씀드릴 때도 그러니까 싱가포르부터 뭐 미얀마, 라오스까지 사실 소득 격차가 굉장히 커요, 국가 그렇죠. 간에.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전체 이제 우리가 시장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사람 숫자는 좀 많은 게 아무래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예전에 중국에 많이 진출할 때 사실 예. 중국의 소득 수준도 있었지만 발전 가능성 그리고 많은 거대한 인구에 굉장히 매료가 되었던 그렇죠.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아세안 전체 10개국의 인구를 다 합치면 6억 7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그래서 중국, 인도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 의외네. 예, 아니 땅도 그렇게 싱가포르는 작고 뭐 예. 다른 데는 큰가? 예, 그래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섬이 많지만 예. 국가가 넓은 편이고 태국도 북쪽으로 가면 넓고요. 예. 그래서 사실상 뭐 면적이 아주 넓진 않지만 예. 인구 밀도가 좀 높은 편이고,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인구가 일단 많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6억 이상 되는 그 아세안 연합 국가 중에서 언뜻 이렇게 그럼 거기서 뭐 우리나라면 삼성이라는 뭐 기업이 다들 이제 떠오르고 현대차 뭐 일본 하면 도요타 뭐 소니 뭐 이런 기업들이 이 연상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잘 안 떠오르거든요. 예.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이제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게 예. 다가갈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품목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되게 라면 좋아하시잖아요. 예. 한국인의 소울푸드 하면 라면이라고 할 수가 예.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도 굉장한 라면 예. 강국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인도네시아에 인돔이라는 라면이 있는데 인도푸드가 생산한 인돔인데 전 세계에서 굉장히 수출로 많이 하고 생산되는 물량만 따지면 아마 우리나라의 모 회사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뭐 각종 소비재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거나 한국 예. 정부가 관심을 가졌던 영역은 이제 자원이죠. 자원 그렇죠. 지금도 그렇고. 예. 예. 그래서 지금도 뭐 전 세계 주식시장이 지금 출렁이고 있지만 예. 또 반대로 그런 원자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예. 포진해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그런 예. 기업들은 또 상당히 견고하게 예. 주가를 좀 떠받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제가 참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버라고 있잖아요, 미국에. 예. 우버가 전 세계에 있는데 동남아에는 그러니까 그 그랩이라는 예. 우버에 비슷한 예. 제가 뭐 타보진 않았습니다. 예. 근데 그게 있다고 그게 그렇게 뭐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건 뭐예요? 예, 아마 이제 출장을 가셨거나
여행을 가셨던 분들은 이제 한 번씩은 다 타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로 이제 그랩 택시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카카오로? 예,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모든 국가에서 그렇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사실 그 그랩은 정말로 우버와 비슷한 모델이죠. 예. 이렇게 차를 스마트폰으로 앱을 설치해서 차량을 예약해서 호출해서 부르면 이제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택시일 수도 있고 그냥 일반 차량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뭐 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제 골라서 원하는 대로 호출해서 탈 수 있는 앱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랩이 처음 시작할 때는 예. 그런 우버처럼 일반 차량을 호출해서 탈 수 있는 그런 라이드 헤일링 컴퍼니는 아니었어요. 아, 처음에는? 예. 2012년에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마이택시라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마이택시. 예,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이게 택시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하고 똑같은 모델이었어요. 콜택시, 예. 카카오 택시처럼.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말레이시아도 뭐 다른 여타의 대도시처럼 예. 차가 엄청 막히고 그렇죠. 또 이런 열대지방의 국가들은 비가 한 번 오면 뭐 엄청나게 내리죠. 예. 하루에 스코를 내리는 경우에는. 그리고 택시들이 상당수가 이제 좀 노후된 택시도 있고 새 차량도 있고 예. 그러면서 서비스도 들쭉날쭉이고 요금도 멋대로 받고 예. 차를 저는 이제 처음에 갔을 때 이제 전화로 택시를 불러서 예. 콜택시를 탔는데 차가 그때그때 안 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불편함이 사실상 동남아 각지의 대도시마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택시를 불러서 탈 수 있게 하자 하다가 이제 우버와 같은 그랩카라고 그래서 우버와 같은 모델로 바뀐 거예요. 우버 다음에 그럼 그랩도 그 모델을 차용한 건가 그러면요? 예, 그렇죠. 택시라는 어플리케이션 이미 기존에 택시 사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택시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그 차량 자체 부를 수 있는 차량 자체의 폭을 넓히게 된 셈이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 한국에서는 그 우버가 지금 허용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럼 그 동남아에서는 그 그랩이 론칭됐을 때 기존의 어떤 택시 산업하고 갈등 없었습니까? 거기는? 갈등이 있었죠. 갈등이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불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어요. 네. 정부에서 보기에도 이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교통 문제가 너무 심각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불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어떻게 방향을 찾아내자. 그래서 계속 그레이 에어리어로 뒀습니다.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남겨두고 결국은 절충안을 찾아서 애플리케이션으로 택시도 골라 부를 수 있고 우리로 치면 모범 택시 같은 것도 부를 수 있고 밴 택시 그런 것도 부를 수 있고 그런 많은 것들을 이렇게 놓아주면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훨씬 더 손님을 태우기가 수월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일부러 택시를 안 탄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버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아니고 그냥 자가용을 갖다 공유하는 건데 이거는 택시까지 같이 그러니까 아우르는 거군요. 예. 그런데 이게 그럼 그 그랩 같은 경우에는 그랩이 굉장히 동남아에서 저도 그러니까 들어봤을 정도니까 거의 유일하게 들어본 기업 같은데 일단 누가 만든 거예요, 그랩은? 예, 그랩은 이제 창업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창업을 했는데 지금은 싱가포르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빨리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겨갔거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싱가포르에 있어야만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를 받기가 좋았던 거예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안소니 탄, 후일링 탄 이 두 사람이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동기예요. 예, 그래서 이 후일링 탄이 이제 여성분인데 이 여성분이 이제 맥킨지 뭐 이런 데서 근무할 때 밤에 택시를 타는 게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화하는 척을 하고 탔다. 그리고 차도 막히고 불안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는 어떤 솔루션이 될 만한 스타트업을 하나 만들자. 그렇게 해서 처음 나오게 된 것이고요. 이 안소니 탄이라는 사람은 사실상 뭐 자동차 회사의 자제분인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말레이시아에 정착할 때 택시 운전을 처음에 하셨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더 인발부가 많이 이렇게 좀 각별한 마음이 쓰이면서 이 창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그게 그랩이 어느 정도나 그럼 뭐 커진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말레이시아에 시작해서 인근 뭐 태국으로 진출하고 뭐 싱가포르,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를 진출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세안에 10개국이 있는데 그중에 8개국 그리고 도시로 치면 400개가 훨씬 넘는 도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아세안 지역에서 8개국에서만
다른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 8개 국가만 하더라도 예.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지금 8개 국가에서 전체로 보면 예. 라이드 헤일링 우리가 차량 공유라고 부르는 예, 예. 그 서비스에서는 1등 사업자인데 예. 아직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도시나 예. 않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수요 자체는 앞으로 계속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그 고 교수님도 그랩 거기 계시면서 많이 이용하세요? 예, 저는 차를 이제 운전을 하다가 차를 팔고 그랩만 계속 탔었습니다. 그게 훨씬 편안하거든요. 차가 있는 것보다 더 편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어디 뭐 큰 마트를 가더라도 예. 우리가 운전해서 가면 기다려서 주차를 하고 그렇지. 다시 예. 나와서 타야 예. 되고 뭐 지하 주차장이라면 좀 다행인데 예. 더운 나라에서 야외 아.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그 더위에 다시 차를 몰고 네. 하는 그 불편함보다 훨씬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내를 나갈 때 아예 그랩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요? 예. 이 그랩이 그러면 나스닥에도 지금 뭐 상장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예, 지금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상장된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지금 스펙 상장을 하기로 이제 어나운스를 했고 스펙 상장이라는 게 뭐? 이제 그 블랙책이라고 하는데 네. 블랭크책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이미 상장되어 있는 특수 목적적 회사를 인수해서 상장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상장을 예.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워낙 예. 그 미국의 테크 기업들 주가가 좋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아무래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상장을 예. 하기 위해서 스펙 상장이라는 방법을 통한 것 같고요. 지금 밸류에이션 나오는 걸로는 이제 한 400억 달러? 400억 달러? 예. 400억 달러면은 한국 돈으로 치면 40조가 넘는 돈이네. 예.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지금 그 밸류에이션상 책정된 가격이니까 실제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면 이거보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난번에 한국의 쿠팡이 물론 상장하고 나서 계속 주가가 뭐 떨어지긴 했지만 그때 쿠팡이 72조 한국 돈으로 72조 정도의 기업 가치를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정도 가치가 그랩이 인정을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왜냐하면 이제 그랩은 아까 시작할 때 라이드 헤일링, 그러니까 차량 호출 공유 서비스가 1등 사업자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서비스가 퍼지면서 굉장히 다른 분야로도 많이 진출을 해서 그랩페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그 카카오페이처럼 이런 디지털 결제 그리고 그다음에 그랩푸드라고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죠. 음식 딜리버리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파이낸셜 서비스라고 그래서 이제 디지털 뱅킹 라이선스도 받았고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랩 마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도 이제 뭐 마트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장보기 서비스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그랩 익스프레스라 해서 퀵 서비스도 하고요. 그래서 그랩 앱 안에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라이딩 그러니까 공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문어발로식을 다 그냥 했네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앱 안에 그래서 하나의 앱에서 이 많은 서비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랩이나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을 슈퍼 앱이라고 부릅니다. 슈퍼 앱. 네. 그거로 그럼 거기서 다 생활을 쇼핑부터 시작해서 뭐 은행 이것까지 다 하는 거네 그러면요. 처음엔 차량 공유로만 이제 출발했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슈퍼 앱의 모델 같으면 이제 그 중국의 뭐 알리페이라든가 위챗에서 나왔던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영역에 센 사업자가 강력한 사업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랩이 차량 공유로 유저를 많이 모으다 보니 여기에서 필요한 게 사람들이 어쨌든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랩페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랩페이를 하다 보니 그러면 그랩페이를 꼭 우리 서비스 차량 공유할 때만 쓸 필요는 없지 않냐.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쓸 수 있게 하고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실 때도 쓸 수 있게 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그랩페이를 받게 되고 그 사람들도 그랩 앱을 통해서 뭔가 또 판매나 딜리버리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선순환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 플랫폼을 만드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사업 모델이 나온 거군요. 그럼 여기 그랩에 혹시 뭐 한국에서도 뭐 투자한 데가 있고 그런 거예요? 사실 그랩의 가장 유명해진 아주 첫 번째 사건은 이제 소프트뱅크가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돈 될 만한 건 꼭 하네. 예, 전 세계 이 차량 공유 서비스에는 전부 다 투자를 했어요. 소프트뱅크가. 그래서 아마 시기적으로 보면 우버보다 더 먼저 투자를 했었을 거예요. 그랩에? 예, 그랩에 1차로 투자하고 2차로 투자하고 예. 3차로 투자하고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 이제 그게 뭐 2013년, 14년 이 정도 때였고 예. 일찍이 이제 유니콘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굉장히 늦게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하긴 유니콘이라는 했는데. 건 그러니까 1조 원 이상의 그 예. 가치가 된 기업, 예. 스타트업 기업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미 다 큰 다음에 하도 그랩이 좋은 기업 뭐 할 수 있는 게 많다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늦게 한 2018년 정도부터 좀 큰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SK 그다음에 현대차하고는 어떤 뭐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약간 투자가 들어간 게 있고 뭐 미래에셋 네이버나 예. 뭐 다른 그리고 최근에는 뭐 신세계의 어떤 벤처 투자 쪽에서 투자를 그렇군요. 한 것도 있고. 그러면은 그 그랩은 저도 뭐 들어봤는데 네. 그랩 말고 또 이런 그 뭐 스타트업 뭐 이런 유망 기업들 동남아 아세안 국가에서 예. 또 있습니까? 다른? 예, 그랩과 아주 유사한 모델로 슈퍼앱이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이제 그랩과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고젝이라는 고젝. 고젝? 예. 그 말레이시아입니까? 인도네시아 회사입니다. 인도네시아. 예. 이 인도네시아의 고젝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이제 역시 똑같은 슈퍼앱이고 예. 유니콘이죠. 예.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스타트업 중에서는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예. 스타트업인데요. 고젝은 아주 똑같은 모델인데 좀 출발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 모아는 사업 모델이 뭔데요? 똑같이 차량을 부르는데 똑같은 거? 차량을 먼저 부른 게 아니고 여기는 원래 오토바이 중개를 했어요. 동남아에 오토바이 많지. 예.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는 사실 차량을 훨씬 많이 타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토바이 택시 같은 게 없어요. 예.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워낙 차가 막히기도 하고 예. 약간의 또 소득 차이가 있고 예. 하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원래 불러서 타고 다니는 그런 행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뒤에 타는 거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자카르타를 아주 예전에 예. 뭐 논문 쓰러 다니고 할 때는 예. 가면 그 마을 입구에 그 오토바이를 대놓고 기다리는 아저씨들이 계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시내 어디까지 가는데 얼마입니까? 이렇게 해서 타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사람 대 사람이 이렇게 매번 하려니까 얼마나 손실이 많겠어요. 예. 누군가는 계속 기다려야 되고 누구는 찾으면 없고. 예. 근데 이거를 중개를 전화로 해준 거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이제 교육부 장관으로 옮겨간 창업자가 나디아 마카림이 이 서비스를 우리가 전화로 중개를 해주면 훨씬 이용자나 공급자가 편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이 전화로 시작을 했고 근데 전화로 시작했는데 이제 한계가 있었던 거죠. 예. 우리 예전에 이제 대리기사 불러주듯이 예, 해줬고 그 다음에 진행된 게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나온 게 2015년이에요. 그래서 그 그랩처럼 이제 스마트폰으로 해서 예. 대신 차가 아니고 이건 오토바이다. 예, 그래서 오토바이도 하고 차도 하고 그리고 똑같이 결제 수단인 고페이라는 걸 만들고. 보고 배웠네. 예. 그랩을 보고. 아니 그런데 근데 고페이 자체는 예. 사실상 인도네시아에서 훨씬 더 인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예. 그 체크카드나 크레딧카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수가 훨씬 적거든요. 비율이 훨씬 적어요. 예. 그래서 고페이가 훨씬 더 잘 됐고 예. 그래페이는 나중에 더 서서히 좀 올라간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예. 고젝이라는 창업자가 예. 나중에 교육부 장관이 됐어요? 예, 지금 조코이 대통령이 이 나라에 뭔가 혁신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조코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군요. 예.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혁신이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교육부 장관을 들이자 그래서 이 고젝의 창업자 나디아 마카림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혁신이 필요하니까 예. 혁신적인 사업가를 교육부 장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지만, 그러게요. 예. 근데 그만큼 그 예. 대통령과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젝이라는 회사도 지금 그 나스닥이나 외국 그 서방 증시에 뭐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예, 고젝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과 텐센트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았어요. 예. 그리고 굉장히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슈퍼앱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랩보다는 해외 진출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예. 베트남이나 일부 국가에밖에 없다 보니까 약간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좀 작고,
이걸 예. 좀 더 키워서 상장을 하고 싶은 욕구가 음.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고잭과 그랩이 서로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 서로 출혈 경쟁을 좀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결렬이 되고 고잭은 토코페디아라는 또 다른 인도네시아의 유니콘과 이번에 합병을 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고 공식적으로 어제 합병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토코페디아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데? 토코페디아는 원래 인도네시아의 1등 이커머스예요. 인도네시아의 이커머스 회사. 쿠팡인 거죠. 아, 예.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그 사실 한국에서도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랩이나 고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차량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핀테크, 쇼핑 또 아까 뭐 별거 다 예. 문어발식으로 그냥 예. 재벌식으로 이제 다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한국의 어떤 그런 그 플랫폼 기업들보다도 더 먼저 빨리 그런 부분을 그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펼쳐 나갔네요. 확장시켜 나갔네요. 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상 한국에서보다는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플레이어들이 예. 없었다는 점도 있고 예. 그다음에 그걸 막는 규제가 없었죠. 규제가 없었다. 예, 한국은 어떤 스타트업이 하나의 핀테크 사업에 들어갈 때까지 예. 굉장히 많은 난관들이 있고 어. 예를 들면 우버 같은 경우 그 비슷한 어떤 모델이라 하더라도 뭐 예. 타다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택시의 반발에 막혀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었다라는 점이 이런 플랫폼이 태어나게 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 가지로는 그랩이나 고잭을 썼던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이런 서비스를 써보니까 너무 편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스마트폰으로 어떤 내 생활의 편리함, 디지털이라는 게 내 생활에 들어와서 그게 뭐가 그렇게 편하겠냐. 예. 이커머스는 알고 있었지만 예. 그 이상의 실질적인 편안함을 잘 못 느꼈는데 이건 매일 타고 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편리하다는 게 느껴졌고 예. 써보니까 뭐 카드 해놓고 써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예. 이 원래 전자지갑이라는 걸 써도 굉장히 편리하구나. 예. 이러면서 훨씬 더 금방 그 디지털 세계에 발을 디디게 되는 그런 효과를 거둔 셈이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업종 간의 어떤 그 규제 내가 지금 예. 이거 차량 하는데 나 핀테크도 할래. 또 무슨 뭐 쇼핑도 할래. 이런데 그 진입 장벽이나 규제 이런 게 상대적으로 훨씬 적었다고 상대적으로? 봐야죠. 예.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금융 분야라는 것은 예. 어느 나라든지 규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예, 사고 날 그래서, 수 있으니까. 예, 핀테크 같은 경우도 디지털 페이먼트나 이런 예. 쪽은 훨씬 쉬워요. 근데 예. 또 P2P 영역으로 간다든지 뱅킹으로 가면 좀 얘기가 다르거든요. 예. 근데 그랩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에서 디지털 뱅킹 라이선스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영역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요. 오히려 동남아나 아세안 국가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 우리가 조금 더 보고 좀 그러니까 뭐 보고 배운다거나 참고할 부분이 좀 있겠네요. 그 어떤 산업인 확장력적인 예, 측면에서. 그런 걸 좀 그 시사점을 좀 얻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아세안 국가들 같은 경우는 유선의 어떤 인터넷 시대를 거친 게 아니라 뭐 중국과 비슷하게 립프로깅이라고 하죠. 그 건너뛰기. 예.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바로 모바일 퍼스트. 예. 스마트폰으로 모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바로 그 시기로 진입해버린 셈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처음에는 그 스마트폰 사양에 맞게 예. 우리는 굉장히 한국인들은 굉장히 고급 사양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좀 가벼운 메신저라든가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점점 더 사양이 좋아지고 더 많은 복잡하고 뭐 이런 서비스들이 올라갈 수 있는 예. 그런 쪽으로 또 진화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굉장히 그 우리 뭐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알아보기 쉬운 예.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커머스도 그러니까 그 그랩이나 뭐 아까 고잭에서 다 한다고 네, 했잖아요. 거기는 아주 본격적인 이커머스는 아니고요. 그냥 뭐 장복이라든가 그다음에 몇 가지 일부 섹터에 대해서만 이커머스가 있는 것이지 예. 아주 본격적인 이커머스는 그렇구나.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커머스 그 회사들은 거기도 많이 하겠죠, 이커머스. 예,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1등 이커머스가 이제 라자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예. 이 라자다를 중국의 알리바바가 인수를 했습니다. 예. 1등 이커머스였고요. 예. 지금 현재 1등 이커머스는 쇼피라는
회사예요. 예. 근데 이 쇼피라는 회사의 모 기업은 이제 SEA, C라고도 부르고 SEA라고도 부르는 기업인데 이 회사는 2017년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뭐 테슬라나 페이스북보다 훨씬 더 높은 주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이커머스 회사예요, 그럼 여기? 원래 C 안에는 여러 개, 세 개의 이제 그 사업 부문이 있어요. 예. 하나는 시작은 원래 가레나라는 게임 퍼블리셔에서 시작을 했어요. 게임.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남아에는 6억 7천만 명의 인구가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고요. 13세부터 37세 사이의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40%가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게임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겠죠. 그래서 가레나가 그런 게임으로 돈을 벌고 그다음에 프리파이어라는 굉장히 전 세계적 글로벌로 대박을 친 게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섹터는 이제 말씀드린 쇼피. 그 이커머스예요. 이커머스는 아주 일찍이 시작하진 않았지만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캐치업을 잘 따라잡아서 동남아 전체에서 지금은 1등 이커머스입니다. 이제 그런 영효과들을 반영해서 그리고 또 여기도 당연히 이제 디지털 페이먼트를 갖고 있어요. C머니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섹터를 가지고 있고 이 C가 나스닥이 2017년에 상장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모든 이커머스와 모든 테크 기업들이 이제 막 쭉쭉쭉쭉 주가가 올라갈 때, 야, 그러면 동남아에서는 누가 있니? 해보니까 C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아직 흑자를 내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커머스가 아직 흑자를 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얘네가 1등이야? 그러면 얘네는 앞으로 성장을 더 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뛰어서 지금, 사실은 쿠팡보다, 시장 가치로 보면 훨씬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에 그 뭐 황금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앞으로 더 많은 세계 자본이 여기 유입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배경이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아세안 시장이 왜 우리가 들여다볼 만한가 하다가 이제 인구만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를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게 됐는데 사실 GDP 규모로만 보더라도 지금 전 세계에서 한 5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세안 전체를 합하면 경제 규모가 그렇게 작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과거에서부터 꾸준히 최근 그래도 뭐 10년, 20년 동안 경제 위기를 중간중간에 겪었지만 높은 경제 성장률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편이고요. 이제 뭐 미얀마 같은 특수한 사례를 빼면 전체적으로 크게 아주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 굉장히 안정적인 정치 체제 하에서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루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 수준도 어느 정도 높아졌고 소비 시장도 크기 시작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임금 노동자를 위주로 해서 그런 제조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개의 이제 FTA 뭐 한국도 뭐 아세안 플러스 3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RCEP이나 TPTT 뭐 그 이제 그걸까지도 이제 다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이제 저 거대한 글로벌 밸류 체인 안에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동안은 굉장히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5%가 훨씬 넘는 뭐 6%, 7%대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방역에 굉장히 성공하고 미국 시장이 좋아지면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은 대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지만 올해는 어느 정도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가 아세안 시장을 볼 때 한국과 아세안을 비교하는 건 적절한 비유가 아닙니다. 아, 그래? 왜요? 한국은 이미 3만 부대가 넘어가는 그리고 뭐 정말 하이엔드 테크놀로지 제품들이 나오는 그런 국가고요. 여기는 이제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거의 개발도상 국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은 신흥국끼리 비교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흥국, 뭐 남미라든가 터키라든가 남아공에 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떤 우위에 있느냐. 그리고 지리적으로 어디가 중국과 동북아, 미국의 접근성이 좋은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가장 수혜를 본 지역은 역시 아세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국의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던 기업들 중에서 일부분들은 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간 기업도 있겠죠. 그런데 상당 부분은
이제 뭐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예. 쪽으로 옮겨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일시적으로 뭔가 성장이 조금 더뎌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성장률이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계속 성장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낙관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아까 그 미얀마 얘기하셨잖아요. 미얀마 지금 상황이 뭐 여전한데 미얀마가 아세안 국가에서 경제 규모로 따지면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가장 최약체 국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라오스와 미얀마가 가장 최약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광물 자원이 많죠. 석유가스도 거기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전 세계에서 뭐 루비도 많이 나는 나라고 뭐 보석류도 많이 나고. 미얀마가? 예. 그런데 이제 과거에 굉장히 예. 오랫동안 이 봉쇄를 당했던 지역이죠. 경제 제재를 받았던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군부의 힘이 이래저래 뭐 막강한 상태에서 이제 누구도 사실 이렇게 그 급작스럽게 쿠데타가 발발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예상을 했던 분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건 이제 선거 결과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만 이렇게 전 세계 비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 군부는 뭐 나름대로의 자신감, 뭐 근거 없는 자신감일 수도 있고 우리는 이런 경제 제재 속에서 살아봤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미얀마에 지금 어쨌든 그 석유 가스 군부의 가장 큰 수입원이 이제 석유하고 가스일 테고 뭐 한국 기업들도 거기 포스코가 거기 개발 회사로 들어가 있으니까 뭐 일각에서는 포스코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입장을 뭐 좀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지만 포스코 입장에서는 또 그게 뭐 군부하고 처음 예전 미얀마 수치 때부터 아웅산 수치 때부터 이제 계속 했었던 거고 입장이 좀 난처하기는 할 것 같은데 그 사실 이제 그 정치적으로 어떤 독재 체제인 국가들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나라하고 일절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또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이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군부가 뭔가 강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예상까지는 했지만 이 정도의 그 극한의 상황으로 가리라고는 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급진적인 변화가 사실 급격한 변화를 개별 기업이 거기까지 예상했으리라고 보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원 개발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이야기에서 내일 시작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검증하는 과정도 그렇고 계약하는 과정 그래서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기업 입장에서도 좀 억울하고 답답한 면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헤아려집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이제 다른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도 아직 발을 빼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겠죠. 이런 플랜트 이 자원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내 마음대로 공장의 문을 닫고 열고 이런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기 투자한 게 있고 그야말로 그 싫다고 나가면은 빈손으로 그야말로 나와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돼서 또 한국 기업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큰 그들로 입장에서 큰 타격을 준다라면 포스코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가 있는 다른 중소기업들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른 한국 중소기업들도 미얀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주로 어떤 쪽에? 아무래도 뭐 봉제나 뭐 이런 쪽에 많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 미얀마는 뭐 거기까지 가고 아세안 국가 그럼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미얀마 약간 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기업들이 계속 그런 활동을 하도록 그 기업들도 마음은 편치 않거든요. 그렇게 그렇겠죠. 내버려 둬야 되는 것이냐. 그렇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기업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군부에 대항해서 어떤 의견을 내고 이러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라든가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같이 이야기해서 거기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뭐 실질적으로 불법적으로 군부에게 어떤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결탁이 불법적인 결탁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받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가이드를 주고
거기 따라서 할 수 있는 지침을 좀 내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조사를 받고 예.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예. 훨씬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예. 그런 조사나 조치가 내려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국제사회가 그런 길을 터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그 미얀마는 이제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그 아세안 국가 중에서 역시 가장 큰 시장을 꼽자면은 가장 큰 시장이면은 싱가포르이 되려나요? 어디가 가장 큰 시장이 될까요? 이제 뭐 GDP 규모로만 보면 아무래도 2억 6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 예. 아,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명이 넘습니까? 네, 2억 5천 명도 훨씬 넘습니다. 아, 그리고 섬은 한 17,000개가 넘고요. 네. 정확하게는 다 셀 수 없다고 하는데. 섬 숫자가 몇 개인지를 그러니까 아주 작은 섬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가라앉았다 떴다 이런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볼 때 가늠할 수 있는 섬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정도의 섬의 숫자가 17,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그런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인도네시아에도 한국 기업들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가 있죠. 예, 굉장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 투자로 들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까? 주로 예. 어떤 그런 뭐 이제 과거에는 똑같이 이제 의류, 섬유, 봉제 예. 이런 쪽에서 많이 들어왔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은 뭐 포스코 같이 이제 뭐 제철하는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소비재 쪽인 기업들도 이제 점차 많이 들어오려고 지금 뭐 알아보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에 예. 공장에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도네시아도 그 산업 단지가 굉장히 여러 곳에 많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나가 보시면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처럼 그냥 인건비를 목적으로 해서 생산 기지로다가 진출할 것 같지는 않은. 아니요, 거든요? 그렇게도 진출을 많이 그래요? 했고요. 예를 들면 뭐 신발이라든가 의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거기서 소비되는 것도 있지만 수출되는 물량들이 훨씬 더 많고요. 예, 그리고 뭐 가전 같은 경우에서도 거기에서 생산해서 거기서 판매하는 것 이상으로 수출하는 물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현대 자동차가 공장을 짓고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아세안 지역에서는 그런 직접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생산되는 차량 라인이 들어가는 공장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이쪽의 소비 시장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해서 이제 그 아세안 다른 인근 지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잘 팔리는 제품 중에서 그런 아세안 국가에서 잘 팔리는 인기가 있는 그런 것은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이제 그 최근에 뭐 21세기 한국의 발명품 중에도 되게 독특한 게 하나 들어 있습니다. 뭐 1등이 카카오톡. 예. 그다음에 그 순위 안에 들은 것 중에 불닭볶음면이 들어 있어요. 아, 그래요? 가만히 이건 특정한 그 제품을 말하시면 곤란한데.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매운, 이제 뭐 매운 라면.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예? 녹화할까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그 라면뿐만 아니라 그런 라면 식품류들이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예,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류, 그리고 뭐 화장품도 많이 팔렸는데, 그 이런 굉장히 매운맛 라면이 동남아에서 한 국가가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히트 상품으로 올랐습니다. 아, 그런 한국에서 인기 있었던 게 그런 매운 라면 좀 독특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거기서 팔렸군요.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가전제품,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제가 굳이 언급할 필요 없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다 통용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국의 그 동남아에서 그러면 그런 거 이미 잘 팔린 거 말고 또 좀 유망하다고 해야 될까? 한국에서 어쨌든 그 동남아 쪽에 아세안 국가 쪽에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어떤 쪽이 좀 유망하다고 좀 볼 수 있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이 식품은 다양하게 이제 많이 진출이 됐어요. 심지어 소주도 뭐 팔리고 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품에서 조금 더 이제 단가가 올라가는 제품들을 이제 사실 화장품 같은 경우도 많이 팔리고 있기는 한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럽계나 미국계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워낙 높다 보니 프리미엄이나 럭셔리 마켓에서는 그 정도 위치에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시장도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패션 부문이에요. 패션. 예. 예. 과거에는 그 한국 패션들이 들어와서 성공을 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일본계 모 브랜드 같은 경우, 예. 그다음에 뭐 유럽계 모 브랜드, 뭐 소위 말하는 뭐 약간 중가 정도의 브랜드, 예, 예. 예, 그런 브랜드들이 굉장히 판매고를 잘 올리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들의 디자인이라는 게 요즘 세대에 그렇게 맞는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이 패션들이 이제는 좀 나가볼 때가 됐다. 예. 과거처럼 무덤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이 한류로 인해서 부각되는 한국 그 뭐 배우라든가 한국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예. 것들이 이제는 뷰티와 패션 부분에 전보다 좀 더 확실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판이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남아 하면은 그 K 컨텐츠, 뭐 한류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저희 그 방송국에도 KBS 방송국에도 동남아시아에서 요즘은 뭐 그 이 코로나 때문에 좀 그게 좀 막혀 있지만은 예전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들 오셨거든요. 동남아의 예. 그 이 젊은 팬들이 예, 예. 아무래도 그런 그 콘텐츠 사업, 뭐 한류 사업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이른바 그 K 이 방송 문화 이런 콘텐츠 전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진출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이제 넷플릭스 이것도 말하면 좀 괜찮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이제 OTT, 예. 그 스트리밍 비디오나 뭐 이런 서브스크립션 모델을 하는 예. 이런 뭐 미디어 플랫폼에서 그 베트남 같은 경우도 한때는 뭐 1위부터 10위 중에 거의 전체가 다 한국 드라마. 한국 콘텐츠가 깔려 있었던 적이 있고요. 예. 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역시 또 그런 상위 뭐 1위부터 10위까지를 뽑아 보면 그 중에 항상 뭐 서너 개 이상은 항상 예. 한국 콘텐츠가 들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막강한 인기를 얻고 있고요. 예. 뭐 BTS도 당연히 인기가 있겠지만 뭐 블랙핑크라든지 트와이스라든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아이돌 스타들의 팬덤도 굉장합니다. 거긴 뭐 옛날부터 다 그 아이돌 한국 아이돌, 예. K-팝 뭐 이런 거 예. 원래 인기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과거에는 이제 일방적으로 시청을 하고 예. 이제 그 내가 나의 뭐 팬심을 보여주고 내가 한국에 와서 뭐 이런 것 구경하고 갔던 차원에서 좀 넘어서서 이제는 유튜브에서 뭐 어떤 커뮤니티에 속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식들이 이제 온라인 통해서 많이 생기다 보니까 훨씬 더 그 팬과 아이돌 사이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좀 더 가깝게 느끼고 이제는 그 하나의 드라마가 히트를 쳐서 한류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다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매운 라면 같은 것도 그게 사실은 제품이 원래 한국에서 히트를 치고 넘어가서 유행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거기서 매운맛 챌린지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에서 그 챌린지가 이제 열풍을 일으키면서 너도 나도 그 라면을 먹자. 한국의 매운맛 라면을 먹자 이렇게 된 것이죠. 아, 그러니까 그 한국의 그 특정 그 브랜드의 매운 라면이 한국에서 이게 인기가 있으니까 동남아에 이렇게 그 수출해서 거기서 히트를 친 게 아니고 거기서 뭔가 이벤트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그 회사가 적극적으로 이벤트를 했다라기보다는 예, 물론 당연히 회사도 뭐 수출을 하고 알리기는 했죠. 그런데 이제 수많은 유튜버들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이 젊은 친구들이 그 먹는 내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맵다. 자발적으로? 그런데 맛있다. 예. 그러면서 그게 돌면서 이제 굉장히 바이럴을 일으키면서 히트 상품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먹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는 전 세계에서 통하는 말이거든요. 그냥 동남아 친구들도 먹방이라고 해요. 단어를 알아요? 예. 그리고 막장 드라마의 막장은 이제 하나의 장르가 됐습니다. 막장이 장르가 됐어요. 그래서 막장도 그냥 영어로 막장을 치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특정 브랜드의 라면도 그게 무슨 뭐 핫 스파이시 누들 뭐 이렇게도 쓰지만 그 자체의 이름을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불 무슨 라면 이렇게. 그럼 그게 한국이라는 그 국가에 대한 그 호감도 이런 것도 좀 영향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에 대한 호감도, 그다음에 예. 한국의 뭐 아이돌이라든가 배우에 대한 호감도,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더 고가의 제품, 또 다른 영역의 제품으로 이것이 영향이 계속 미쳐지면서 상승 효과를 일으킬 때가 어쩌면 좀 더 지났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그런 게 이제 좀 시작이 됐었어야 되는데, 예, 지금이라도 좀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동남아 아세안 신흥국에 대해서 그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영경 말레이시아 선웨이 대학교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만 마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훈의 경제쇼였습니다.